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이 10개의 키워드로 이해하는 중국 문화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중화주의로 정했습니다. 중화주의, 중국만 잘났다는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은 뭘 조금만 잘하면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국민 가수, 국민 배우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국민 여동생, 국민 첫사랑 등등 온갖 것에 국민이란 수식어를 붙여댑니다. 그러다 마침내 국민 밉상이란 단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를 어떤 점을 밉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약간 밉상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청나라가 끝나갈 무렵 중국의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소작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자신의 내력조차 잘 모르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술주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싸우기도 했고 밉상짓을 하다가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누구와 싸웠어도 흠씬 두들겨 맞기만 했는데도 항상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때린 사람 혹은 자신에게 몰매를 준 사람들을 벌레처럼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벌레에게 물린 것이니 자신이 진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맞은 10대는 빗맞은 것이지만은 자신이 때린 한 대는 정통으로 때렸으니 자신이 이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 가난한 소작인의 이름이 아큐였습니다. 가상인물인 그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 그 유명한 아큐정전입니다. 아큐정전.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신이 쓴 소설입니다. 하여간 그 소설에서 그 아큐는 마지막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 나중에는 혁명 세력에도 편성해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해서 죽습니다. 그 세월이 흐른 후에 평론가들은 싸울 때마다 자신이 늘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 그것을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신승리법. 그 루시는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중국과 중국 사람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서구 열강하고 일본에게 이리저리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찢어 발겨지는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늘 얻어맞는 아큐하고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얻어맞아도 늘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아큐처럼 중국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양에 비해서 정신세계는 자신들이 우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사상으로 중심을 세우고 서양의 것은 기술만 좀 빌려온다. 그런 뜻의 중체서용 운문하는 것들이 다 그때 나온 말들입니다. 정말 이 아큐의 정신승리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하여간 이 아큐정전이라는 책은 청나라 멸망기의 중국과 중국인들 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소설입니다. 중편 분량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만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중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중국이 청나라 말기 혹은 문화혁명기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중국이 최고라면서 정신승리를 일삼는 그 청나라 말기 아큐들이 이 때로 살던 시대하고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최고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견을 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온라인에서는 댓글로 용단 폭격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예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혁명 때의 홍위병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여간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제일 잘났다는 그 중화주의, 그걸로 인해서 늘 주변 국가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그 못된 버릇이 도지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중국을 세계 밉상으로, 국민 밉상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세계 밉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물 중국 기원설입니다. 만물 중국 기원설. 세상에 좋은 거는 뭐든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그 요지입니다. 그 김치와 한복, 태권도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 뭐 우리한테도 상식이 됐습니다. 손흥민과 김연아도 조상은 중국 사람이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손흥민은 손오공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제3국의 사람들은 그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조차 원래는 중국인이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키피디아 중문판에 한자로 한민족이라고 입력을 해보면은,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우리 민족을 한민족 대신에 조선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진을 쭉 늘어놨습니다. 그 사진의 첫 번째가 세종대왕입니다. 그 이도라는 휘, 그 세종대왕의 이름을 직접 써놓았습니다. 근데 하여간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조선족의 국적은 분명히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은 한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조선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중국인인 만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조선족이고 결국은 중국인의 일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중문판으로 검색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그 백과사전에는 윤동주 시인은 아예 중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독립운동가의 국적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런 역사인식은 그 2017년에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하고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이제 회담이 끝나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역사상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그렇게 말했는지, 시진핑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한 건지, 혹은 시진핑의 발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발언 원문을 좀 공개해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그 시진핑이 최소한 유사한 발언을 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뜬금없이 한국 역사 이야기가 나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만물 중국 기원설의 시조는 현직 중국 국가 원수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만물 중국 기원설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 가문도 자신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라고 보냈던 서복이라는 사람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초대 천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도하고 닌자도 자신들한테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팔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국 태생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베트남 여성들이 입는 그 아오자이도 중국의 치파오를 베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는 축구를 놓고 원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고대부터 중국에서 해왔던
축국이라는 공놀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하고는 피자와 파스타를 두고 원전 논쟁을 펼칩니다. 중국의 국수가 피자와 파스타의 원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좌충우돌 온 세계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황하 문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인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4대 문명 가운데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은 자기들 문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문명의 그 기간의 어느 날 고대 중국에서 태권도, 축구, 피자 등의 원형이 시작됐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의 형태로 고착화, 토착화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쯤 되면 정신병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만은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진지하게 길을 쓰고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사회학자들은 그 경제 성장하고 문화 성장의 괴리가 그 만물 중국 기원서를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은 이제 지난 40여 년 동안에 경제는 나름대로 괄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그 2020년 기준으로 1만 1천 달러 정도로 세계에서 70위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14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빨로 그 GDP가 세계 2위에 올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했는데 문화적인 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 현대 중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는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중, 혐중의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국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이유. 첫째는 문화혁명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그 20년 가까운 그 광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문화적 기반, 문화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검열 때문입니다. 공산당 정부는 자국의 모든 문화 창작물을 검열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영상물이나 노래의 가사는 물론이고 춤 동작, 안무까지도 사전 허가를 받게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노래방 기계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의 상당곡도 사상이 불온한 노래라면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던 노래인데 갑자기 또 그 사상 검열이 들어간 겁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창작 환경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더 꽃을 피웁니다. 단속과 검열이 행행하는 상태에서는 좋은 문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런 문화적 열쇠를 완전히 열쇠. 근데 그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중화주의, 또 중국이 최고라는 국수주의, 일방적 애국주의 등등 이제 악효식의 정신승리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 언론에 의해서 21세기의 홍위병으로 지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분청 세대하고 우마오 당이라는 당들입니다. 분청 세대, 분노 청년, 그 다음에 우마오 당. 이 분노 청년을 줄인 말이 이제 분청입니다. 그럼 중국의 분노 청년들은 도대체 뭐에 그렇게 분노를 하느냐? 어떤 현상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느냐? 그것은 중국을 무시하는 외국인, 또 자국을 비판하는 중국계 비판적 지식인들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중국을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야말로 개떼처럼 달려들여서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딱 문화혁명 때의 홍위병들이 그대로입니다. 그 우마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유급 댓글 부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외국 인터넷에서도 활동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친중 세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그 우마오당의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욕하는, 중국을 무시하는 인터넷상의 글에 대해서는 융단 폭격식의 쌍욕 댓글을 이제 답니다. 근데 왜 우마오당이라 그러느냐? 기본 월급 600위안에 댓글 한 개당 중국 돈으로 우마오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영어로는 우마오당을 50센트 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댓글 하나당 50센트를 받는다는 그 비아냥입니다. 댓글을 더 달면 더 달수록 급여가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댓글을 달아댑니다. 그 영문판 위키피디아에는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터넷 알바가 아니고 정교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집단입니다. 다만 이제 엄지에서 활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2017년 기준으로 중국에 약 1100만 명 가량의 우마오당이 있고 관변 댓글 부대가 있고 그들이 SNS에 올리는 댓글이 매년 5억 건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새는 댓글 한 개당 급료가 7모, 그러니까 치마오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마오당을 치마오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 그러니까 분청하고 우마오당하고 또 일부러 그들을 키우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전략은 아주 많은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을 좀 좋게 보았던 사람들조차 그 이들의 너무 광적인 국수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질려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건질 텐데 괜히 저걸 만들고 만물 중국 기원설 따위에 그런 비웃음을 사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 과거에 화려했던 중국 문화조차 비웃게 만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문화적 자폭 행위에 다름 아니고 중국을 세계 밉상으로 보이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인 김인이라는 분이 쓴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 이런 제목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 근데 중국의 중화주의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의 확장성의 장애입니다. 더 멀리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계가 중국의 주장처럼 G2의 시대인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초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나마 미국의 GDP를 꾸준히 쫓아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G2 혹은 사회주의 특색의 신형 대국 이걸 완전하게 만들려면은 중국의 친구, 중국의 동맹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소위 전랑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랑 외교.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면서 윽박지르는 외교를 했습니다. 전랑이라는 것은 싸우는 늑대를 말합니다.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어뜯겠다 이런 외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나마 그런 외교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원수가 외교의 총사령관인데 다른 게 잘 안 되더라도 정상 외교를 하면 풀리는데 그 시진핑은 외교 일선에서 사라진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코로나 사태 발발한 이후에 외교 무대에서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칩거나 언둔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집권 초창기에는 제법 외교에 공을 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묶겠다는 소위 이제 1대1로 계획에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였었습니다.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얼굴을 드러내가지고 중국이 세계화와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이끌겠다 이런 공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로지 마가 그러니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만을 외쳤던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미국 독선주의에 맞서서 세계에 그 중국의 큰형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임기 연장에만 골몰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의 싹을 중국 민주화의 싹을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계의 여론과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어느 순간부터 바깥 문제보다는 안의 문제가 더 급하고 더 위험해진 어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외국으로 나가면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무서워서 바깥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에 대한 세계의 비호감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진핑은 외교 무대에 나서지는 않고 만리장성 안에서 자금성 내부에서 이 세계를 향해서 공포탄만 빵빵 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열린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상하는 외국 세력들은 14억 중국 인민의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 국가 원수의 연설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린다. 이런 직설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뭔가 급하긴 급한 모양새입니다. 요컨대 이제 대만과 홍콩, 신장 위구르, 시장 티벳은 모두 중국 땅이라는 이야기고 그런 중국 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그런 내정 간섭을 하는 세력이 이제 망상하는 외국 세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강철 만리장성에 피를 흘리게 되는 세력들. 근데 이제 시진핑이 그런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강철 만리장성 운운하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신장 위구르하고 시장 티벳이 더 나아가서는 또 대만조차도 언제부터 자기네 땅이었다고 14억 인민의 피와 살 이런 이야기를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장 위구르 할 때 신장은 한자어로 쓰면 신강입니다. 신강. 새로운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땅. 그 위구르족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땅을 1700년대 중반에 청나라가 빼앗고는 그 땅을 새 영역, 신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 자체에서 벌써 남의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티벳은 더합니다. 티벳은 과거에는 토번이라는 이름의 참 유수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망한 후에는 명백한 독립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국제사회의 이목이 온통 한국에 쏠려 있을 때 1950년 10월에 슬그머니 티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름도 시장 티벳 자치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티벳은 원래부터 자기들의 땅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도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타이완이 독립국이었습니다. 지금도 타이완 국민들은 자기들이 독립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만 굳이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포함된다면서 다른 나라가 대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언급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 자신들은 남의 땅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차지해도 되고 독립을 하겠다는 그 나라 사람들을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길을 쓰고 달라드는 거. 뭐든지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뭐 중화주의의 그 용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중국이 이렇게 아무하고나 싸우겠다고 하는 그 상황, 전랑 외교를 하고 공갈 해결을 하는 그 상황에 요새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동맹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 정책을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을 창설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드는 등의 2차 대전 이후에 줄곧 동맹 전략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경제와 정치 등 모든 면에서 그랬습니다. IMF, 세계은행, 월드뱅크. 실제로는 이제 미국 자신들의 구국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동맹의 합의를 명분으로 삼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는 늘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지난해부터 동맹 외교를 더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문제 등으로 이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첨예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쿼드입니다. 쿼드는 숫자 4를 뜻합니다. 근데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입니다. 2004년부터 이런 걸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미루어지다가 올해 비로소 이제 부랴부랴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정상회담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중연합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쿼드에다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쿼드 플러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동맹 외교 가운데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앵글로 색슨족들 간의 혈연 동맹입니다. 핏줄로 맺어진 동맹. 미국은 이제 처음에는 영국하고만 혈연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근데 1956년부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세 나라도 다 앵글로 색슨족 국가입니다. 그 5나라의 동맹을 파이브 아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 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에 발족시킨 오커스가 그것입니다. 오커스. 오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AU, 영국의 공식 국호인 유나이티드 킹덤의 UK, 그리고 미국을 가리키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US, 그 머리 글자를 합친 겁니다. AU하고 그 다음에 UK, 유나이티드 킹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다 합쳐서 오커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공동체였다 그러면은 이 오커스는 방위에 초점을 맞춘 안보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목표로 뭘 하느냐? 호주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영국하고 미국이 기술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에도 몇 나라를 더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인도,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지 않고 대서양에 있는 독일까지 동맹에 가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를 나인 아이즈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혈연도 좋지만은 당장의 반중 전선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하고는 참으로 대비되는 이 상태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는 겁니다. 가끔씩은 준 것 없이 밉고 또 받은 것 없이 고마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가뭄에 콩나는 것에 불과하고 상대가 카톡에 내 문자를 씹으면 나도 상대의 문자를 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벨도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국가 간의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오랑캐라고 부르면 나도 상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역사를 통틀어 주변 국가들 전부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 조선의 국사, 무학대사처럼 이야기하자면은 돼지 눈에는 세상 만물이 다 돼지처럼 보이는데 중국은 자신들이 오랑캐니까 남들도 다 오랑캐로 봤던 겁니다. 그 중국이 만약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진정한 G2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옛날부터 그 오랑캐라고 불렀던 뭐 남만, 북적, 동이, 서융 그 사방의 나라들하고 우선 친선을 도모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혈연은 아니니까. 중국에는 혈연이 아예 없으니까 미국처럼 혈연 동맹은 맺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웃에게라도 좀 더 잘해야지 이웃 동맹이라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중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아시아의 지정학을 보면은 동이는 대한민국이고 서융은 신장 위구르,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중앙아시아의 스탄 공화국들입니다. 또 남만은 베트남이고 북쪽은 몽골입니다. 중국은 그 중의 어느 한 나라와도 심하게 척을 지면은 G2 국가가 되기는커녕 대만과의 전쟁 승리도 절대로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진핑 주석은 바로 지난주에 최근 열렸던 그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 제6차 전체회의, 소위 19기 6중전회를 통해서 자신을 중국 공산당 역대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6중전회가 무엇인지는 제가 과거에 올렸던 중국 권력 구조 조직도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시 주석은 이번에 6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결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 앞에 가로놓였던 임기의 제약을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무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위대한 지도자인 만큼 자신에게 임기 따위는 없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공산당은 그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추인해버렸습니다. 아주 명칭도 거창합니다. 역사결의의 명칭.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 거창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그 중국 공산당 6중전회를 보면서 중국은 조만간 큰 위험에 빠질 것 같다 하는 예감을 느낍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고인 물은 필연적으로 썩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덩샤오핑이 만들었던 중국 공산당의 그 격대 지정의 불문율, 차기 지도자는 집권 5년 전에 미리 지정하고 공표한다는 그 잠규칙은 정치적 안정과 순환을 의미했습니다.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초장기 집권을 허용한 최근의 중국의 분위기는 동맥경화를 연상시킵니다. 어딘가 막히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 덩샤오핑이 뚫어놨던 중국의 피흐름이 다시 막히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가 생물이어가지고 하루앞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듯 역사도 생물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과거와 현재를 자료 삼아서 미래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중국의 미래는 밝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현직 국가 주석이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상 자국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한에는 동맹은커녕 궁극적으로 상호 설린의 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틈만 나면 또다시 한사군을 설치하고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그래서 다시 그 옛날 자신들의 땅을 수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을 맞았을 때 북한을 그렇게 점령해버릴 가능성도 정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중국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면은 자신들은 대국 사람이고 상국 사람, 윗사람이고
우리를 갖다가 고려인의 냄새, 즉 고려내, 고린내가 나는 고려인 방자들의 집단, 가오리 빵즈라고 부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물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10개의 키워드로 풀어본 중국 문화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